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론 분열을 좀 더 봉합해야 될 정치권은 점점 더 갈등과 균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에서 사드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또 여의도가 한바탕 시끄럽겠어요. 여상원 변호사님. 네. 가장 적극적으로 사드 반대하는 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마 화요일, 수요일 국회에서 아주 강하게 나오겠네요.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네. 더민주당 쪽에서 반대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된 국민투표 발언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사실 국민의당 내에서 심각한 토론을 거쳐서 나왔는지 이게 의문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법리에 안 맞고 이런 발언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자꾸 이 사드 문제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게 네. 결국은 김수민 그다음 박선숙 의원의 예. 어떤 지금 형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자금법 리베이트 이걸 갖다가 좀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네. 않고는 이렇게 조금 너무 성급하다 발언이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다른 국내 정치 이슈와 연계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핵심에는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드는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 국익, 운명이 걸린 총체적인 국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무능, 무책임, 일방통행에 100년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당론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거듭해서 너네 선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반대냐 찬성이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오늘까지도 찬성이다 반대다 아무도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이기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자,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각자 자기 입장이 뭐냐를 가지고서 정치적 정쟁을 하기보다는 좀 여야와 의회 지도자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좀 논의를 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신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야당과 우리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놓고 좀 대통령이 민주주의 리더십을 좀 더 잘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은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 어쨌든 선명한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는데, 여상원 변호사님. 네. 옛날에 강정마을 사태나 아니면은 평택 미군 기지 뭐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굉장히 열성적이었잖아요. 예. 장외투쟁도 하고. 더민주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민주가 이번 4.13 총선을 거치면서 대권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지금 대권이 눈앞에 있으면 결국은 진보나 보수는 이렇게 표가 갈라져 있고 결국 중도파를 누가 차지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파가 가장 불안해한 게 뭐냐? 여기 사드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처럼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은 이 중도파가 진짜 산토끼가 산으로 달아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략적 모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략적 모성. 예. 그러니까 이걸 시인도 부인도 아니고 그다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런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 사드 괜찮다. 네. 그다음 문재인 대표나 친노 친문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죠. 네. 전부 다 이 전략적 모성의 일환이다. 결국은 내년 집권을 위해서는 중도파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정쩡한 우리가 볼 때는 어정쩡한 자기들이 볼 때는 전략적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 나중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대표처럼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사드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대권을 위한 행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오늘 점심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아닌가 싶은 소리를 했다는데요. 맞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저고리를 벗겨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주분들이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아주 그런 원론적인 말이죠. 원론적인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네. 강도고 있죠. 강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김종인 대표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고 네. 아까 말한 전략적 모성은 아직도 완전하게 확고하게 아, 네네. 결정하지는 않았다. 네. 예.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 총리를 조금 이제 밀어줬는데 황일도 의원, 예. 여당 의원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사드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성주는 TK라고 불리우는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층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성주 지역구인 이호환영 의원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밝혀오신 분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TK 의원들이 21명이 모여서 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이 이완용 의원도 들어있지만 친박계 자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도 있고 네. 친박 갑별사를 자임했었던 조원진 의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장관 출신인 정종섭 의원,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내놓고 있는 논리는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지 않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인 나에게도 성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강력한 주장에 비하면 님비라는 해석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상한 변호사님, 네. TK의 맹주라는 분이 있잖아요. 최경환 의원. 이분 같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뭐 해외여행 가신다고요? 아니, 적극적으로 왜 나섭니까? 제가 최경환 의원이라도 절대로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 전략적 모성 이야기했지만 네. 여기서 최경환 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찬성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뭐 누구를 뭐 하면 누가 울고 누구를 하면 누가 울듯이 이거는 지금 자기 지역구와 대통령과의 어떤 서로 다른 입장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딜레마군요. 이때는 외국에 가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 사드 때문에 이제 성주와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북한을 사실은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드를 도입하려는 건데 북한은 이걸 뭐라고 하는지 한번 최근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사드 얘기가 등장했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조선을 선정하고 실전 배치하기로 한 것은 전 조선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견제해서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데 그 흉심이 있습니다. 자,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잖아요, 양욱 의원님. 예. 그런데 미국만을 위한 사드라는 이 궤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당연히 주장.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 너희를 겨누고 러시아 너희를 겨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간을 시켜줘, 자꾸. 네. 그렇게 이간을 시키고 네. 사실상 뭐 미중과 미러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즉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을까를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요. 사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중국과 북한 관계가 훨씬 더 이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북한이 더 심하게 하면은 중국이 더 신경 쓸 만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계속 갖고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더욱더 포위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사드 배치 자체가 북중 간에 훨씬 더 정말 정신적인 간극을 떨어놓게 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 변호사님. 예, 근데 기본적으로 사드가 있죠. 이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네. 방어 무기지.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정훈 동아일보 의원님 말씀이 하면 쇠조각이라면서 쇠조각.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떨어져봤자 사람 몇 사람 다칠 정도지. 그리고 있죠. 저는 왜 중국이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였죠. 당서기.
이게 결국 소련이 멸망한 게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네. 결국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이 사드의 레이더를 갖다가 피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지금 국방비가 1,600억 달러 좀 씁니다. 1년에. 네. 미국이 한 6천억 달러 가까이 쓰는데요. 네. 이게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면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그 많은 힘이 피해가 오는 겁니다. 중국 측에.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드가 중국을 공격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과의 계속되는 군비 경쟁에서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황일도 의원님, 예. 양욱 의원님 말씀이 사드 배치와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3월에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시점을 돌이켜 보면 네.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벌였죠. 그리고 협상의 핵심적인 틀은 이겁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 동의를 하고 네. 대신 미국은 사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 합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4개월 만에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당시의 기조를 그동안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깨진 합의에 본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대북제재 문제가 중국이 대북제재에 얼마나 열심히 동참을 할 거냐의 네.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양욱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뭐 벌어지는 계기가 될지 혹은 북중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일도 의원은 좀 더 조심스럽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양 의원님. 예. 어쨌든 북한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력적인 도발로 나올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훨씬 높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도발의 가능성이 있겠죠. 뭐 네. 무력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우리의 영토나 우리의 병사에 대한 공격 이외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요. 뭐 당장 SLBM을 뭐 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SLBM이 뭐 단순히 이 사드 배치에 대응해서 곧바로 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사드 배치 아무 소용 없다. 언제든 너희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SLBM과 연관돼서 지금 현재 있는 잠수함은 미사일 한 발밖에 못 쏩니다. 이거 실전에 별로 쓸만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미사일을 한 3발, 2발에서 3발 정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끌고 나와서 뭔가 어떤 그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할 것이다. 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들,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도 자 지금은 무수단을 굉장히 고탄도 발사를 통해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한번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드디어 ICBM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똑같은 KN-OAS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황일도 의원님. 예, 기본적으로 막는 일이 공격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막는 사람은 어떤 옵션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상대가 공격을 해올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변수들에서 대응을 해야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은 그 모든 변수들을 뚫는 어떤 다른 우회를 얼마든지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고각사격을 했지만 뒤집어서 저각사격으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 네. 사드의 유격 범위를 벗어나는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북한은 계속 염두를 해둘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런 카드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아무리 대응책을 쌓아봐야 소용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네. 사드 배치,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은 또 경제적인 제재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드 포함한 안보 소식 알아봤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양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